네, 흔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걸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걸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을 두루 겸비하신 분입니다. 이창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 계속 낙폭을 확대했다가 한 30분 전부터 조금씩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2,700선 이틀째 지금 하락을 걷고 있고요. 0.93%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크게 빠졌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 어떤 포인트들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물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결국 이제 물가가 높다는 거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또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양적 긴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시장에 말하자면 시장을 하락 쪽으로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마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겠지만 오늘 이제 CPI가 발표되잖아요, 미국에서. 네. 3월 달.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지금의 컨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지난번에 이제 뉴욕의 그 연방은행 총재를 했던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은 금리 인상을 해도 만약에 수요가 안 죽는다면 그러면은 아마 인위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왜냐하면 미국 개인들 보면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금리 올렸지만 그 얼마 안 되잖아요. 0.2에서 0.5 그러니까 아직 임팩트도 없고 또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돼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주식이죠. 주식이 50% 이상 되니까 그래서 좀 주가가 과거의 연준의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양적 긴축을 하다가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또 약간 완화적인 다비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런 완화적인 스트레스는 없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거기다 이제 오늘 저녁 때 드디어 이제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미리 좀 매도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뉴욕 연준에서 1년씩 기대 인플레이션이 6.6% 통계 발표된 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또 경제는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 실제 사람들의 소비 행동도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소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그걸 좀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통화 정책인 거죠.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나갔다고 하면 실제 당분간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죠? 옛날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재규 효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실제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게 상호 그런 기대, expectation에 의해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로서 어쨌든 그런 뭐 사람들의 expectation,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누르는 쪽에 아마 가장 먼저 초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이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을지는 사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참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피크아웃인가 아니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좋은 실적들이 이어질까?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미국의 이 리서치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이럴 거다 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미국의 초반에 실적 발표가 아마 처음에 알코아 그죠? 그 회사 알루미늄 회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긴 좋겠죠. 원자재 관련된 회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초반에는 금융회사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나서, JP 모건도 나오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 그 테크 회사들이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금융회사라고 하는 게 결국 주식 채권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금리는 많이 올라갔고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은 빠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회사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해서 금융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더 확대될 거다 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로 매입하는 자산들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실제 아마 이 까보면 1분기에 뭐 은행업은 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큰 부분이 그 IB잖아요. 투자은행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보다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투자했던 자산들이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브로커리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IB 쪽 갖고 있는 그 은행 금융회사들은 썩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증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망 짚어봤고요.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그 실적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20%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미국 주식을 살려면 테크 주식을 사는 게 맞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그래갖고 어쨌든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뭐 이런 것들 주도하는 거는 늘 미국이 먼저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테크 주식에 대해서 프리미엄도 많이 주고 또 과거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 뭐 10년, 15년 동안의 주가의 저점은 2008년도잖아요. 2008년도의 주가 저점에 나스닥 100 지수가 1000포인트 근처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많이 빠졌다 그러지만 뭐 14,000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면은 한 14배, 15배 올랐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식 투자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장기적으로 보면 늘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주식을 주도하는 거는 미국의 테크 주식이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데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은 좀 고점 더 노릇이죠. 비싸죠.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은 더 비싸고 테크 주식은 더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성장주는 타격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당분간은 테크 주식도 되게 위험한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계를 좀 국내로 돌려볼까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자금이라는 게 물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오고 갈 수도 있고 실물자산과 또한 금융자산에 오고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조금 부진 아니면 주춤하다라고 하면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는 최근 들어오면 상승세는 약간의 디커플링, 하락세는 커플링. 이게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우리 장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도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안타깝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긴 하는데 좀 우린 적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이제 그냥 큰 흐름에서는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올라간다. 그런 국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5월 달도 굉장히 세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아마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고 주가가 그 전에 폭락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양적 긴축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는 물가가 주요 이슈가 될 거고 아마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배럴당 130불에서 90불 정도로 지금 90불 내려갔죠. 중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만약 유가가 한 80불 이하로 내려가면 물가도 안정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좀 하락을 했을 거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미국 시장보다 좋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미국 시장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와 통화 정책 이렇게 그 사이클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는 좋고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머징 국가에 있고 중국 옆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사이클이 경제는 나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조금 완화적으로 가야 되는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충분히 통화 긴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중국은 거꾸로 이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국면에서 중국 주식도 많이 빠졌고 거기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은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시장이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불현듯 2016년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중국의 완화적인 정책이 결국 위안화 발작을 일으키면서 한번 신흥국이 크게 휘영들이 쳤는데요.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조금 역전되면서 그런 조짐도 조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데자뷰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안화 환율을 잡기 위해서 홍콩에서 보통 위안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CNH라고 해서 역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가 있고 역외에 중국 바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뭐 헤지펀드들이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됐던 건 중국의 부채 이슈였죠. 그래서 위안화를 공격했었고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급등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 그 달러로 방어도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홍콩에서 뭐 하루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짜리 콜 금리를 40%막 이렇게 올렸죠.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못하게 해서 잡았던 그런 데자뷰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 말하자면 통화 완화 정책을 갖고 가는 거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율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율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한 서서히 완화 쪽으로 스탠스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점이 14일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총재가 공석이다 보니까 네.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더 촉각을 네. 곤두세우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보다는 금리를 좀 상당한 격차가 있게 높게 갖고 가야 환율이 안 망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환율이 1230원대잖아요. 굉장히 높은 환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미국은 이제 긴축 쪽으로 가고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하고 격차가 적으면 자연히 돈은 빠져나가겠죠. 그죠? 원화에서 달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환율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거는 반대로 채권시장, 우리나라 국채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되는데 만약에 그 금리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면 채권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오히려 만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늘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총재가 공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뭐 그냥 펀더멘탈하게 매크로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당연히 올리는 게 맞다. 그런데 총재가 공석이라서 안 올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번에 안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뭐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그건 아니고요. 안 올린다고 하면 5월 달에 뭐 한 50bp 올릴 수 있겠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정부가 2016년에 데자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도 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의 봉쇄가 터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하이의 봉쇄 나비 효과가 과연 인플레를 하반기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미국의 통화긴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미 가격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하이 봉쇄가 주식 시장에 되게 안 좋죠. 이머징 쪽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뭐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를 보면 가장 경제에 큰 리스크가 뭘까? 정치 체제가 독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도 많은 역사적인 실수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대혁명하고 대약진 운동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뻔히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왜? 모택동 독재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한테 안 좋은 건데 하는 거거든요. 왜? 푸틴 독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도 이게 통제가 될까? 과거엔 됐겠지만 결국은 저거 못 잡는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정책적인 실패를 할 거다. 그게 주식시장에서 큰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네, 미국 증시 이번 주부터 실적이 시작되는 만큼 주간 기준으로 실적을 좀 주목해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테크주가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펀더멘탈 쪽으로는 금리 인상이 맞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총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